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립니다. 구독 경제. 오늘은 최이배 전 의원, 김윤경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게스트들한테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네. 두 분 백신 안 맞으셨죠? 예. 네, 자녀백 접종할 수가 없어요. 자녀 그렇죠. 백신 지금 없어요. 그렇죠. 저도 열심히 처럼 찾고 있습니다. 네. 일찍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. 저는 오늘 맞았습니다. 계속 자랑하고 계시는군요. 네,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. 지난주에 살짝 두 분이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남양유업 정말 논란이 많았잖아요. 예. 홍원식 전 회장 일가가 보유 주식 거의 전부를 사모펀드 한앤코에 넘겼지 않습니까? 결과적으로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남양유업이 예전에 그 시가총액이 한 8천억을 넘을 정도로 네. 굉장히 크게 이제 뭐 아무튼 실적 내고 잘 나갔었는데 예. 그 이번에 금요일 날 그 거래가 있을 때 시가총액이 3,160억으로 아이고. 절반도 안 되게 이제 절반도 안 많이 되네요. 떨어졌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결국은 그동안에 남양유업이 뭐 대리점 갑질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최근에는 그 불가리스 논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더 떨어져서 네. 결국은 매각을 하게 됐는데 홍원식 회장 일가가 한 50% 넘는 51% 정도의 지분을 팔았는데 예. 그 판 돈이 3,100억이에요. 그러니까 아하.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을 100% 그러니까 2배 가격에 시가에 비해서 2배 가격에 높게 팔았는데 아하.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판 이유가 결국은 홍원식 회장이 그 아들 둘과 같이 경영을 했는데 네. 그 두 아들이 경영을 물려받았을 때 기업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아하. 안 되겠다 싶어서 팔지 않았나 싶어요. 네. 결국은 경영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팔아서 현금으로 물려주는 게 또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거다. 네.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의 또 새로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. 뭐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홍원식 회장이 그때 불가리스 사태 때 눈물 흘리면서 기자회견할 때 네. 경영권을 세습하지 않겠습니다. 이런 그랬죠. 얘기를 한 게 그런 이유가 또 있었네요. 아들들을 못 믿는.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해 보는 거죠. 예, 추정과 추측을 네. 하시는 거고요. 예. 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?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. 세 의원님께서는. 예.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오너가 이 기업의 최대 리스크였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매각 소식이 나오자마자 상한가 뛰고 주가가. 아하. 그런 걸 보면은 예. 이 기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. 그다음에 이렇게 매각을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었나. 그러니까 뭐 직원들은 고용 승계될지 또 걱정이 그렇죠, 되고 그렇죠.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다 있잖아요. 대리점들이 입은 예. 피해 회복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. 상태고. 예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인가 이런 아.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뒷수습이 참 문제네요. 그래서 뭐 이제 한인코라는 데가 사모펀드니까 예. 이걸 언젠간 되팔겠죠. 네. 그러려면 또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할 텐데 기존에 그 홍원식 회장 일가가 했던 것처럼 뭐 대리점들한테 갑질하거나 또는 뭐 낙농가들 쪼아가지고 뭐 그 네. 거래처들한테 힘들게 하거나 해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안 될 거다. 예. 자, 제대로 된 좀 지배구조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회사로 다시 이렇게 탈바꿈 시켜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잘 했으면 한다라는 좀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. 네. 아마 그 조언과 기대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계실 텐데 그 과정을 보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의 힘,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여기까지 결국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다 같이.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. 이제 내일입니다. 그렇죠? 네.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, 소위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이 됐고요. 네.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됐지 않습니까? 지난해에 다 도입이 됐죠. 다 도입됐죠? 예. 이번에 이 신고제가 결국 임대차 3법의 완성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죠? 맞아요. 그래서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,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이제 내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네. 저는 사실 이게 아직도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하. 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갑자기 통보할 수도 있고 예. 뭐 전세 금액 올리면 어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불안해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은 네. 이제 뭐 혹시 나 말고 다른 세입자랑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은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살 건지 이런 네. 것들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이 다 모두 시행이 되게 됐는데 예.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좀
이제 확보가 됐다. 좀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. 그러니까 공공임대의 자격은 안 되고 좀 애매한 소득의 중간 소득의 계층의 사람들은 민간임대에 기댈 수밖에 없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게 정보가 전혀 없고 아하. 이렇게 그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었는데 네. 이렇게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뭐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다 보증금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대항력이라고 해가지고요.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. 네. 김윤경 기자님 말씀처럼 이제까지 그런 보호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게 더 놀라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. 세입자들 스스로가 알아서 확정일자 신고하고 노심초사하고 혹시 떼지는 않나 그리고 실제로 막 떼어먹고 도망간 네. 그런 업자들도 꽤 있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일단은 네. 뭐 거래에 대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거든요. 예. 임대 기간하고 그다음에 임대 그 월세가 얼마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네.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 이제 주변 시세를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뭔가 정보가 제공되고 그래서 또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그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 효과도 또 있네요. 예. 지금 6179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.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신고해야 하나요?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새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요. 모든 전월세 기존 신규 다 신고 대상인가요? 그렇지는 않고요. 네. 내일부터 신규로 이제 계약하는 경우에 하는 거거나 아하. 또는 기존 계약이 갱신될 때 계약 조건이 바뀌면 네. 그때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만일 아하.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신고 또 안 하셔도 되고요. 예, 한번 하시면 네. 네. 고시원 네. 이런 데도 월세를 30만 원 이상 내고 있다. 이러면은 신고를 또 하셔야지 되고요. 아하.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래요. 네. 그러니까 보증금 6천 그리고 월세 30만 원. 30만 원 네. 이게 기준이 되고요. 둘 중에 하나 예. 충족하면 충족하면 그래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좀 신고를 해야 됩니다. 그럼 29만 원 월세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렇죠. 예. 근데 뭐 이거 신고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더 뭐 집주인에게 무슨 이렇게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요. 그런가요?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서 시장에 네. 어떤 투명성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자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최 의원님께서 집주인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. 지금 경제지나 이런 데서는 집주인들이 난리라고 보도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세금 때문에 그렇죠. 네, 임대소득이 신고가 안 돼 있다가 네. 신고가 되면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지 되고 그렇죠. 과세가 건강보험료도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다들 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. 아니 임대소득을 올렸으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. 원칙이잖아요, 그게. 예. 그러니까 이미 뭐 이 신고제하고 상관없이 세법에서 네.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1주택자가 그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 하는 거는 지금 비과세라 과세를 안 하고 있고요. 네. 작년부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하게 돼 있고 이제 네.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종합과세,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예. 네. 어쨌든 이제부터는 뭐 임대인들 다 신고하신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혹시 신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. 학교 기숙사.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럴 경우에는 본거지가 본 주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출장으로 잠깐 단기 임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. 단기로 비주거용으로 예. 그럴 경우는 안 그리고 된다. 경기도 외의 다른 도에 있는 군 지역은 네. 안 해도 안 됩니다. 되죠. 시 지역만. 예. 예. 네. 그런 또 예들이 있군요. 짧게 그러면 어떻게 신고합니까? 인터넷에 간편하게 가능한가요? 뭐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예.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아하. 그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부분 연결되거든요. 네. 그렇게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. 예. 여기까지 듣고요. 잠시 광고 듣고 구독경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네, 구독경제 오늘은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. 앞서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제 되면 세금 때문에 꺼린다, 큰일 났다 이런 보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최입의 전 의원께서는 이미 세금은 충분히 감면될 건 감면되고
면제될 건 면제되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.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. 세금 문제 걱정할 필요 크게 없다. 네. 예. 세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네. 이미 이제 그 임대소득세가 작년부터 이렇게 이미 다 과세 체계가 정비가 돼서요. 네. 이미 뭐 낼 분들은 다 안내를 받아서 올해 종합소득 신고를 오늘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. 하셔야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예.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같은 우려도 있는데 그게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산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도 있고 만약 네. 이렇게 소득이 발생이 되면 소득에 대해서도 또 보험금을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어차피 연관은 그러니까 한다. 지역가입자는 어떤 경우도 내고 있으시거든요. 그러네요. 예,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막 부담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자,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. 소득 논쟁이 다시 불을 붙고 있다고 합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을 추진하고 있고요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천명을 해오고 있었죠. 요 며칠에 이 두 주장 사이에 논쟁이 크게 일고 있다고 사흘 동안 하는데. 계속 연이어서 사흘 동안. 있었죠. 예. 네, 정리 좀 해주실까요? 기본소득은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줄기차게 주창을 해왔던 거죠. 그러니까 네. 재산의 유무라든지 또 뭐 노동의 여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보편복지라고 할 수 있고 지급 금액은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시에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연간 50만 원을 주다가 차차 월 5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구상이고요. 예.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 수준이 안 되는 경우 그 안 되는 부분 미달된 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%를 보전을 해주겠다는 그런 선별 지원이고요. 네. 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러한 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. 그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 의원님 서로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포인트 어떤 부분이 문제다? 정리 좀 해주시죠.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선별하기 때문에 네. 결국은 이게 근시안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뭐 지금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네.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그거는 너무 이제 일자리에 이런 부족한 현상을 메꿔줄 수 없기 때문에 근시안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예. 양극화를 지금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. 예. 이제 또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거 너무 상심성으로 그렇게 돈 퍼주기시 현금을 살포하는 그런 정책이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. 근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이 기본소득을 자기는 장기적으로는 월 50만 원씩 주고 싶으나 모든 국민에게. 예, 그러면은 300조 원이 필요하거든요. 재원이 5천만 국민이니까. 예.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연 50만 원으로 주는 걸로 일단 시작하겠다. 그래서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25만 원 나눠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25조밖에 들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. 네. 50조밖에 들지 않는다고.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이제 재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뭐 우리가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.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시장에게 그럼 안심소득 하려면 한 17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하려면. 네. 근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라고 이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죠. 네네. 그랬더니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거 지금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짠 건 아니고 아하.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. 그리고 실험하려고 서울에서 200에서 300세대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지. 네. 지금 전반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설계되고 실험돼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쟁하자라고 네. 지금 좀 얘기해놓은 상황입니다. 예, 분명히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요. 김윤경 기자는 경제 전문 기자로서 네. 소신 있게 네. 어떤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?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요. 어렵고요. 예. 예. 두 사람 다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아하. 이재명 지사도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는
이제 이 목적세를 만들어 가지고 네. 증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살짝 이제 뒤로 감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하.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7조 원까지 다 안 들 거다. 그 절반 정도가 소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명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미래 복지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 싸움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.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, 그다음에 기존 정책하고 얼마나 또 상보적인지, 예. 그다음에 경제의 여파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. 정치인들의 화법은 역시나 이제 주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 네. 그 다음에 재원 마련이라든지 아하. 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싹 숨기는 것 뒤에 같은데 숨어 있죠. 경제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. 예. 예. 최 의원님, 근데 어차피 뭐 늘 그래왔듯이 보편복지는 뭐 진보적인 예. 그런 정책이고요. 재원의 어떤 어차피 증세라든지 이런 그렇죠.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선별복지는 받는 사람들이 낙인이 찍힌다든지 행정비용이 더 든다든지 이런 본질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이 둘을 나눈다면 어떻게 우리는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근데요, 되게 그 아이러니한 게 예.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유럽에서 이제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스위스에서 예, 이 핀란드하고 그 예. 유럽에서는 이게 원래 보수 쪽에서 나온 거예요. 그렇죠. 기존의 복지 체계 다 없애고 그냥 기본소득으로만 가자라는 네. 건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기존의 복지도 하면서 이것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. 재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세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. 이게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이게 보수적인 정책인데 또 막상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좋긴 한데 이게 될까 싶은 아하.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예. 저부담이면서 저부담인데 복지가 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중부담, 중복지 이런 네. 식으로 가야지 되는데 예. 그런 함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있는 식으로 너무 것 이제 같아요. 앞서가는 거고 예. 오히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 안심소득은요. 이게 오히려 복지를 강화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굉장히 많이 제시하는 방안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취약者여야가 보호하자. 예, 이거는 예. 어떤 이념적인 걸 떠나서 예. 정책적인 그냥 경쟁의 구도에 들어간 아하. 좀 모양새인 거죠. 예. 알겠습니다. 뭐 앞으로 또 이 문제 논의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경제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.